안녕하세요. 네, 김남입니다. 저는 이제 박사 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로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키스트에서 암모니아, 그 메탄을 분해해서 수소 만드는 사업, 그리고 지금 여기 강원도에 2020년에 와서 2022년도에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와 많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발표 기회를 주신 김종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척시 액화수소 공급 인프라 사업 개요와 탄소 중립과 에너지 프로다임의 변화, 그리고 수소 에너지, 액화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글로벌 수소 사회, 근미래 수소 사회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는 액화수소와 굉장히 깊은 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선 수소 저장, 운송, 플러스 사업을 우리가 유치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이고요. 사업비는 3,117억 원.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액화수소 플랜트 조성, 수소 저장, 운송,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그리고 산업진흥센터, 안정성 시험센터, 산학 연계를 통해서 액화수소의 발전을 이룩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건설 기술개발 사업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028년부터 2034년, 그리고 사업비는 2,668억 원. 내용을 보시면은 대의당 5톤의 수소 액화 플랜트를 조성하고 4,500그 저장 및 하역 실증센터 터미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착공하여 2034년 실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 이후에는 49,900구 상업 인수 기지로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척이 액화수소 공급 인프라 실증 사업에 선정된 의의를 살펴보면은 이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수소의 저장, 그리고 운송,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전주기적 수소 사업의 거점 도시로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큰 목표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소 활용 전주기적인 활용을 통해서 동부가 수소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동방, 그리고 호주와 같은 청동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수입을 통해서 국제 수소 물류 센터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도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삼척시 액화수소 공급 인프라의 건설 대상 위치 및 조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수소 수요 전망은 2030년에 390만 톤에서 2050년에는 9배 이상 증가하여 2,790만 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체 수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액체 수용을 사용했을 때 안전성이 확보되고 또한 경제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도입, 그리고 수소 액화 플랜트의 구축, 수소 액화수소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액화수소 충전소에 이동시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시기에는 액화수소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대규모 수소 액화 플랜트 구축, 그리고 산업성장 기초 기반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계 고도화 시기에는 공공, 민간, 협력형 산업시범 추진을 하고 액화수소 중심 저장, 운송, 충전 기술을 확보하여
수소 유통 생태계를 전환 그리고 모빌리티를 활용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액화 수소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액화 수소 충전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국제 표준화하여 해외 진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프레저입니다. 탄소 중립이라 하면은 인간이 활동을 통해서 생성된 탄소를 줄여서 총합이 0으로 만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넷제로라는 의미 있고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산업화 시기에는 화석연료 기반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는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화합물 등이 생성되어 이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듯이 중동의 어떤 화석연료는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어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에너지가 없는 국가에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은 청정 에너지와 저탄소 중립의 산업으로의 발전을 요구하여 기업에서는 ESG 경영 그리고 저탄소 아리백 그리고 친환경적인 산업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석 연료 기반으로 사업을 했었을 때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 열대 우림이 붕괴됐는데요. 이는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아보카도를 소비를 해서 이 아보카도 농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열대를 아보카도 농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그 악순환으로 인해서 아마존 열대 우림이 더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산호초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대서양 해류 순환 정지인데요. 대서양 해류가 중요한 이유는 표층에 따뜻한 물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고 저층 심층에 있는 차가운 물은 남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기온 상승 그리고 빙하의 붕괴로 인해서 이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은 급격한 한랭화가 될 수가 있고 혹은 폭염 그리고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또 가속적인 빙하 붕괴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산업화 이전 사회와 비교했었을 때 현재의 기온은 1.1도씨에서 1.3도씨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곧 1.5도씨에서 2도씨까지의 평균 기온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5도씨를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티핑 포인트는 어떤 개가 임계점 이상을 올라갔었을 때 급격하고 비가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1.5 평균 기온이 1.5 이상 올라갔었을 때 많은 생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이상 기후의 일상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국지성 집중호우 우리가 장마가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초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장마 기간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8월, 9월에 더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디브 같은 데는 이제 몇 년 후면은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아예 잠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섬 현상, 대기환경 오염, 그리고 수자원, 그리고 농작물 자원 형태. 그래서 최근에 여기 삼척만 가도 원래 방어가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방어가 최근에는 굉장히 잘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과 같은 과수도 최근에는 예전에는 대구가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강원도 쪽이 더 맛있는 사과가 작품으로 영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글로벌 GDP의 약 2%가 손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 파괴, 생산성 저하, 그리고 공급망, 인프라 마비가 일어나고요. 식량 및 에너지 안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도씨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티핑 포인트를 넘게 된다면은 이는 연쇄 반응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빙하가 높게 되면은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영토층에 있는 메탄이 다시 지표면 밖으로 올라오게 돼서 이 메탄으로 인해서 기후의 재가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호우 및 가뭄 피해 그리고 해양 어획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발생합니다. 또한 생태계 2분의 1이 상실이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되게 걱정스러운 일은 올 여름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을 해서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올라간다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이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5도씨를 넘어 2도씨로 상승하게 된다면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생태계 파괴, 이상기후, 건강 악화,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후 에너지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IPCC는 UN 산하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IEA는 다 아시다시피 국제 에너지 기구고요. IRENA는 국제 재생 에너지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에서는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IPHE는 수소 및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 에너지 패널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수소 기술 표준화와 국제 조율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로젠 컨실과 SBTI는 이거는 민간 협의체인데요. 이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리백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해서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고자 하는 글로벌 협의체, 그리고 2030년에는 6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2040년에는 90%, 2050년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100% 재생에너지 활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역, 바이오매스의 에너지만을 인정하고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을 제외합니다. 현재는 아리백에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잠시 들어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는 아예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코리아 아리백에는 1,44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목표로는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351기가와트급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국경 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그 탄소 비용을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2026년 1분기 인증 가격은 이산화탄소 톤당 75.35 유로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KETS는 한국 이 탄소 중립 제도, 탄소 국경 제도로 환산했었을 때 비용은 약 18유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이 포함됩니다. 탄소 중립의 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농도를 막기 위한 인간 활동에 대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한 발생했었을 때 그것을 흡수해서 활용해서 총량이 0으로 만드는 넷제로가 되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CUS 기술, 카본의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 스토리지 해서 카본의 포집과 탄소의 포집과 그 다음에 저장,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탄소 포집의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소 후 포집입니다. 연소 후 포집은 탄화수소를 공기와 연소시킨 후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불로수소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소전 포집 기술은 연료를 가스화시켜서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바꾸고요. 이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고요. 수소만을 이용해서 연소하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소중 포집 기술은 공기 중에 산소만을 포집해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이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탄화수소로 바꾸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유기산, 카보네이트, 그리고 이퓨엘이라는 연료도 가능한데요. 이퓨엘은 일렉트리컬 퓨엘에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연료를 만드는 것을 이퓨엘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 기술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전에 설명한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 스토리지에서 CCUS 기술, 이것은 산업 공정 중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또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그 한계는 추가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저장지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 저장지가 필요하고 또한 저장했었을 때 그게 과연 안전한가? 그 안정성 확보가 아직은 한계로 존재합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 등이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는 탄소 발생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을 활용했을 때 가장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태양은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에만 있고 구름 낀 날은 또 굉장히 덥고요. 바람 같은 경우도 일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간헐적이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수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높이차가 필요하고요. 이에 의한 입지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존재했었을 때 굉장히 많이 양이 발생을 해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장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은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요. 부산물로 물뿐이 안 나오는 굉장한 청정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시스템의 효율과 저장, 수소의 저장 운송, 그리고 초기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탄소 중립의 이행, 재생 에너지의 확대, 수소 경제의 육성, 그리고 전력 시스템의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 풍력, 태양광 중심으로 대규모 발전 단지 및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그리고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에서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보니까 횡성의 어떤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요.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이고요. 그리고 농가 태양광 확대를 통해 지역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ESS,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ESS 장치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간헐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은 기존 원전의 안정성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운전할 것도 있고 또한 수명 연장도 검토해야 되고 또 폐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대형 원전 건설에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SMR이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소형 모듈러 리액터에서 소형 모듈 전원, 그래서 SMR과 핵융합 기술. 핵융합 기술은 우리 지금 현재는 핵 발전이 핵 분열을 이용해서 원자력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핵융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수소폭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폭탄 같이 물질이 융합을 해서 더 큰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직 연구실 단계에서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실증화는 아직 된 것이 없고요. 어쨌든 핵융합 기술이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4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위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지 지연 지원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저희 삼척도 이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NG는 석탄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가도기적으로 발전원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비중이 점차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를 활용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라고 해서 이거는 11차 전력 구축 방안에서 72.8조 원을 들여서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3개의 구성으로 하는데요. 여기 동해에서는 저쪽 신가평으로의 송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그리고 남부의 발전 그 세 개를 송전축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백 산업단지의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ESS 장치의 설치 그리고 AI 기반 지능형 전력 구축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참여 이공익제가 해당되는 게 햇빛바람 연구입니다. 이는 태양광 해상 발전을 수익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모델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발전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해안에 있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장거리 도합 성전망 중심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옮기는 형태인데요. 향후에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지산, 지소.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소비한다. 지산지소라는 개념이 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원래 지산지소라는 개념이 원래는 농수산물에서 자기 도장에서 배출한 거를 자기가 먹는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는 이게 에너지로 확대돼서 지산지소의 개념이 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수소 경제 이행 로드맵의 소개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소 모빌리티, 청정 수소, 그리고 수소 발전, 수소 저장 및 운송에 대한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해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경과와 전망을 분석했었을 때 성과는 우선 사용 부분에서는 수소 승용차 보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가 1위이고 생산 부분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기반을 구축하였고요. 그린 블루 수소 생산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장 운송에는 액화수소 플랜트의 완공, 이는 창원, 울산 등을 얘기를 하고요. 인천을 얘기하고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의 본격화를 이루었습니다. 한계도는 상용 부분에서는 상용차 전환 지역 및 대형화 미흡이 있는데요. 언론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원래 수소버스라는 것을 전기 자동차를 국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가격만 생각을 해서 중국산을 많이 가져와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소를 여러 개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많이 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부분에서는 아직도 원천 기술 자립도가 부족하고 고효율 촉매의 상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장 운송 분야에서의 한계는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유입하고 운송 인프라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로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활성화, 그리고 핵심 촉매 자립 기술, 그리고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지역 편차 해소 및 배관망 구축, 그리고 분산 에너지 도입, 또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해외 청정 수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386기를 설립을 해서 실제 운영 가능한 310기고요. 그리고 수소 자동차는 목표는 67,000대인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48,000대, 그리고 연료전지는 1.0기가와트가 목표인데 1.09기가와트로 목표치 이상을 연료전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수소 가격은 현재 킬로그램당 10,000원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를 2040년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는 1,200기, 그리고 수소차는 330만 대, 그리고 연료전지의 발전 용량은 8.0기가와트, 그리고 수소 가격은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가 뭘까요? 수소 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수소 에너지라고 합니다. 수소를 연소하거나 연료전지에 넣었을 때 전기, 열, 물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산물이 오직 물이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입니다. 수소의 특징을 보시면은 장점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물질입니다. 그리고 매우 확산이 빠릅니다. 가볍기 때문에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요. 또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20에서 142 메가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약 70%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수소가 굉장히 많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소는 수소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수소는 유기물, 그래서 카본이랑 같이 결합되어 있거나 물과 같은 다른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수소 단독은 존재하지 못하고요. 이 수소의 특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액화시킬 때는 마이너스 253도씨의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제 4에서 7%의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했을 때는 굉장히 큰 가연성 및 폭발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금속 수소를 운송하기 위해서 배관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금속이 있는데요. 수소가 이제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요. 제일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금속 사이에 수소가 침투해서 그 상태를 어떤 스웰링이나 어떤 부풀 크래킹을 일으켜서 수소 치성이라고 하는데 그 수소 치성으로 인해서 수소 배관만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형태에 따라 우리 일곱 색깔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수소도 원래 크게는 그냥 그레이 에너지, 블루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고 하지만 이걸 좀 세분화하면은 7가지 수소 에너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핑크 수소, 그린 수소, 그리고 브라운 수소, 터키 수소, 그리고 화이트 수소라고 하는데요. 그레이 수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석 연료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또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레이 수소고요. 이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되면은 그게 블루 수소입니다. 그리고 핑크 수소는 원자력에서 발생한 전력이나 열 플러스 전력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형태가 핑크 수소인데요. 이 핑크 수소를 좀 활발하게 하는 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원자력을 활용해서 핑크 수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수소를 만든 형태를
그린 수소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브라운 수소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석탄과 같은 카본을 그 산소 물과 반응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형태를 브라운 수소라 하고요. 터키티 수소는 메탄을 직접 분해해서 만든 수소를 터키티 수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터키티라는 게 뭐냐면 옥색을 얘기해요. 옥빛 나는 수소를 터키티 수소라고 하거든요. 저도 아마 제가 들었을 때 터키에 옥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터키티 수소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수소가 있는데 이거는 고체 수소를 직접 만들어내는 형태가 화이트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스팀 메탄 리포밍입니다. 그래서 SMR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그 원자력에서 얘기한 그 SMR이랑 달라요. 그 원자력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메탄 계지를 이용한 그 SMR은 그러니까 스팀 메탄 리포밍 해서 메탄의 수증기 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탄과 물을 반응시켜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들고요. 이때 또 밑에 보이면은 수성가스 이동 반응해서 요거 전환 반응에서 WGS 반응이라고 해서 요 일산화탄소 발생한 일산화탄소하고 남는 물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메탄 스팀 계지를 했었을 때 실제로 수소가 발생하는 양은 4개의 수소 분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브라운 수소, 석탄을 컨버션해서 만드는 수소, 브라운 수소, 여기 보면 코럴 컨버전, 이게 브라운 수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루 수소는 중요한 게 이제 그레이 수소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민 그룹, 아민은 NH2라는 게 NH2라는 그룹이 아민이라는 그룹이거든요. 그 작용기고요. 요거의 특징은 염기성이에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탄성을 띠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거죠. 산과 염기가 만나서 카보네이트로 만들고, 지금 아민을 활용한 흡착 기술은 굉장히 기술 성숙도가 높아요. 그래서 현재 많이 CCU에서 활용되는 기술이고요. 또 굉장히 유리한 게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도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흡착 방법은 고체 물질을 활용한 흡착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제올라이트, 그리고 마프. 마프는 메탈 오게닉 프레임이라고 해서 분자체예요. 이 제올라이트를 좀 변형된 형태인데, 이 분자체를 많이 활용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물리적으로 흡착시켜서 활용합니다. 또한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수소와 반응시켜서 메탄올을 만들고, 또한 물을 만드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력이나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드는 형태가 그린 수소입니다. 또한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질소와 수소를 만드는 형태가 그린 수소에 해당합니다. 수소 에너지 비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가 와트 아워에서 여기 옆에 LCOE가 있는데요. 이거는 균등한 비율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그 전 세기 동안 1kW의 수소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레벨라이즈 코스트 오브 에너지에서 균등한 비용이고요. 수소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150에서 450 달러이고, 석탄은 68에서 166달러가 들고요. 그리고 석유의 경우에는 180에서 350, 원자력은 141에서 221, 그리고 태양광 29에서 92, 풍력은 27에서 84에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부산물을 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물로 오로지 물만 나오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황산화물, 그다음에 수소산화물, 재균이 발생하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리고 플루가스가 발생합니다. 원자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요. 태양광과 풍력에서는 부산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삼척이랑 관련되어 있는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성은 1등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제성과 기술 성숙도에서는 아직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킬로그램당 1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요. 이를 대량 상승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촉매, 분리막 등의 국산을 통한 인종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활용하고 고에너지 수요처에 맞는 맞춤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소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소 충전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소 생산과 더불어 해외 청정수소 도입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저장 기술입니다. 수소 저장 기술을 물리적 저장 그리고 물질을 이용한 저장으로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저장은 첫 번째 보이는 바와 같이 압축성 수소입니다. 이거는 기체를 압축시켜서 통에 가두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압력은 350에서 700바, 온도는 실온 20도씨,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가둘 수 있는 수소의 양은 부피당 23에서 40kg의 수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액화시켜서 액화 수소 형태로 저장했을 때는 압력은 1에서 6바, 온도는 마이너스 253도씨,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단위 체적당 70.8kg을 저장할 수 있고요. 여기 사이오제닉 컴프레스드 H 수소는 이 압축 수소하고 그 다음에 액체 수소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압력은 250에서 300바, 그리고 필요한 온도는 200도씨, 저장할 수 있는 수소량은 80에서 100kg, 단위 체적당 80에서 100kg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사이오제닉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요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탄소 섬유가 특히 많이 사용하고요. 이 탄소 섬유의 가격이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프, 그래서 메탈 오게닉 프레임에서 금속 유기 골격체를 활용해서 물리적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마프에 저장을 할 때는 마이너스 196도씨 100바가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은 마프5, 니켈 마프5 74는 조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금속이 들어가냐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붙고요. 요 마프라는 물질은 굉장히 재밌는 게 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부경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A&M에서 미국에서 했었을 때 TMU라고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자기 학교 이름을 넣어서도 짓기도 했고요. 그 이름 짓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리튬 금소 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소듐 에날라이트 같은 이런 금속 복합 수화물, 여기에도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수소 저장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다시 수소를 활용했을 때 100% 수소를 못 내요. 한 30%, 30%는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화학적 저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400에서 한 700도씨가 필요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촉매는 루세늄, 니켈, 철촉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단위 제독당 121kg. 그리고 톨루엔. 이제 톨루엔은 이거는 저장 아예 바꾼 거고요. 원래 메틸 사이클로 헥세인.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벤젠린이 아니고 그냥 단일 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수소, 세 개의 수소 합쳐져서 벤젠린으로 바뀌는, 톨루엔으로 바뀐 형태가 요거고요. 이게 LOH, 그러니까 리퀴드 오게닉 하이드로젠 캐리어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 톨루엔으로 만들 때는 250도씨에서 350도씨, 그리고 이때 필요한 촉매 같은 경우에는 PT, 팔라듐, 니켈 촉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수소 저장량은 단위 체적당 47.5kg입니다.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도씨, 그리고 사용되는 촉매는 카퍼, 그러니까 구리, 그 다음에 징크옥사이드,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 기반 촉매를 사용하고요. 저장된 용량은 99.8kg, 단위수당 99.8이고요. 그 밑에 보이는 개미산, 이 개미산 같은 경우에는 HCOH라는 물질인데요. 요게 이제 개미를 잡으면 이렇게 죽일 때 보면 이렇게 뒤에서 하얀 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개미산이거든요. 되게 시큼합니다. 요 개미산을 직접 그 페메푸시에 돌려서 연료전지도 돌립니다. 그 메탄올도 사용하지만 이 개미산도 활용을 하고요. 개미산을 사용했었을 때는 고농도의 개미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메푸시의 연료로도 사용하는 물질인데, 요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5도씨에서 100도씨, 그리고 사용되는 촉매는 루세늄, 이리듐,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수소량은 단위 제적당 53.7kg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저장 방식은 물리적 저장 방식과 그 다음에 물질을 활용한 저장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저장 방식에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압축가스, 그 다음에 저온 압축 방법, 그 다음에 액화 방법,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흡착. 그래서 흡착에는 이제 카본 물질, 이게 탄소 물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 집에서 흡착제, 그 공기 청정기로 그 활성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탄소가 흡착 기술이 흡착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를 활용한 수소 흡착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프, 아까 말씀드린 마프 물질에 수소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수화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 캐리어로서 이노게닉 물질의 대표적인 암모니아와 그 다음에 보관 캐리어의 대표적인 아까 톨루엔 같은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밀도에 대한 온도와 압력의 관계를 보시면은 압력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 그 저장할 때 필요한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온에서, 그러니까 일반 온도에서 컴프레스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압력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액화시켰을 때는 1에서 6바 정도로 굉장히 낮은 압력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MCH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메틸 사이클로헥세인. 메틸 사이클로헥세인이 3개의 수소와 반응해서 아까 톨루엔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볼 내용은 액화수소인데요. 기체인 수소 가스를 액화시켰을 때 부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45분의 1로 줍니다. 부피가. 여기 부피가 845분의 1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액화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체인 수소를 액화 마이너스 253도씨로 이용해서 액화시켰을 때 부피가 845분의 1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수소 저장 기술의 장단점을 확인하면은 고압 기체 저장 기술 같은 경우에는 900바라는 굉장히 큰 압력이 필요하고요. 그 장점으로는 현재 가장 보편화된 기술이고 수소차 및 버스 적용.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버스나 그 수소 자동차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700바가 필요하거든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갈 때는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버스 적용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고압 저장 시에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한다. 큰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적당 에너지를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체 상태일 때는 기체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큰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장량이 굉장히 적고요.
이를 액화시키게 된다면은 그 마이너스 253도씨가 필요하고, 그때 장점은 이제 상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에서 한 6바 정도에서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적당 에너지 밀도가 높은데요. 이때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액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기화돼서 이제 보이로크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보이로크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와 기화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액화 시에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한다. 마이너스 253도씨를 만들려면은 대량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화학적 저장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면 LOHC 기술을 얘기했었을 때, 장점으로는 이제 상온 고압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용량으로 수소를 저장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유기화학 재생 공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소 탈수화 설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게 아까 뭐 그 메탈 하이드라이드와 똑같고 LOH 기술도 100% 수소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를 위한 기술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생산 플랜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액화 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액화 수소 탱크롤리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저장해서 다시 액체를 기화시키는 기화기가 필요하고, 또한 기화된 기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체 수소 저장 용기, 그리고 수소 분배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액체 수소의 마켓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CAGR은 뭐냐면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라고 해서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상태로 봤었을 때 이 같은 상태이면은 미래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CAGR입니다. 네. CAGR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 194.31 킬로톤이 지금 요구된다면은 앞으로 2031년에는 그거보다 10.12%가 증가한 314.58 킬로톤이 필요하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이로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소 기체는 여기 보시는 여기 황혼의 수소는 오쏘수소와 파라수소가 있는데, 오쏘수소는 뭐냐면은 수소는 원자량이 1번이잖아요. 수소는 하나의 전자와 하나의 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 스핀의 방향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그 스핀이 존재하면 그게 오쏘수소이고요. 이 스핀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면 파라입니다. 근데 이게 상온 상태일 때는 75%가 오쏘수소이고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갖고 있는 수소이고요. 그리고 파라수소 반대 방향을 갖고 있는 게 25%인데, 이게 액화됐었을 때, 그러니까 극저온으로 가게 되면은 99%의 파라 스핀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쏘수소,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갖고 있는 게 파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때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액체된 수소가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스핀을 빠르게, 그러니까 이 오쏘에 있던 걸 파라로 빠르게 전환시키면은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거잖아요. 기하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촉매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Fe3H, 이건 뭐냐면은 그 Fe2O3라는 우리 자성 물질을 갖고 있는 촉매예요. 그러니까 스핀이라는 거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 자성을 갖고 있는 촉매를 사용했을 때 이걸 빨리 돌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장을 이용해서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촉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Fe3 촉매는 Fe2O3를 얘기하는 거고요. Mn3OH는 그 망간인데 MO2O3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FMO는 철하고 망간의 탄화물, 이것도 다 그 자성을 갖고 있는 촉매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7H, 5H 이런 것은 그 조성에 따라서 그거를 이응징 코드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액화수소 탱크에서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액화수소의 탱크의 구조 특성을 보시면은 기화된 수소에서 BOG, 보일오프 가스 포집 장치를 통해서 회수되거나 재액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증발하는 수소가스를 활용해서 탱크 벽면에 재냉각을 합니다. 그리고 탱크 내부의 물레이지를 통한 압력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선박 내 더블 보트하고 더블 사이드는 이거는 이제 우리 충돌했었을 때 수소가 리킹되는 것,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완충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항상 중요한 것이 에너지는 전달되고, 그러니까 전달, 전도, 대류잖아요. 그 세 가지를 막기 위해서 이 진공 적층 단열 구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사 에너지, 그다음에 전도 에너지, 그다음에 그 전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레이디에이션 쉘드 에이든 복사 별전달을 막는 거고요. 그다음 스페이스 레이어는 전도를 막는 거고, 그다음에 솔리드 컨덕션은 그 반사 고정막을 통해서 그 대류를 막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액체 수소 인수 기지 공모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현대건설하고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산하경 기관과 액체 수소 저장 탱크 및 저가역 시스템 개발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에서 29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평저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0루베는 이미 검증이 됐고, 이거는 이제 4,000루베로 올리는 것을 하고 있고요. 최종 목표로는 5만 루베까지 늘리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 탱크 밑에 보시는 상용 액화수소 저장 탱크를 활용했었을 때는 대용량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재로는 이 4,500까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요. 아직 5,500까지 하기 위해서는 그 내구성 검사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상용 액화수소 이동 탱크는 DL 그룹이라는 데서 만든 거고요. 3톤 정도의 수소를 저장, 운송할 수 있는 탱크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장 압력에 따른 액체 수소 저장 시스템을 비교했는데요. 상압식은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활용하는 기술이고요. 가압식은 일본에서 여기 보면은 카와사키 중공업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상압식 액체 수소 저장 시스템의 장점은 제로 보일오프가 가능하다. 그리고 액체 수소 저장 대비 저장 밀도가 15% 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벙커링이라는 거는 이제 탱크에서 그 연료를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 벙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벙커링 시 보일오프 가스 자체 액화 및 저장 기능이 가능하다. 그리고 낮은 카펙스는 이제 이것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얘기해요. 카펙스하고 오펙스가 있는데, 카펙스는 그 자본, 그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펙스는 이제 운영했을 때 이용되는 비용입니다. 어쨌든 낮은 카펙스가 요구된다. 그리고 상압 저장으로 이격 거리 및 인허가 기준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왜냐면은 굉장히 낮은 압력이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동시키고 이러는 거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완화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완전 밀폐가 필요하다. 그리고 헬륨 냉각 시 에너지가 소비되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식의 경우에는 고압으로 대기 중 공기 위 문제가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압가스 저장 시설에 대한 이격 및, 왜냐하면 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고압가스 저장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및 허가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고압 용기 사용에 따른 카펙스,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상압 용기에 비해 저장
밀도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벙커링, 보일프가스 처리 보완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전국 수소 충전소의 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원 지역에는 한 25개 정도 있고요. 수도권 충남쪽에는 한 73개, 그리고 경남, 부산 경남 쪽에는 한 56개 정도가 있습니다. 액화 수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화 수소를 사용했었을 때는 약 대당 3,000kg의 수소를 운송할 수가 있고요. 기체 수소로 운송했었을 때는 대당 한 250kg, 굉장히 적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겠지요. 액화수소 충전소의 세대별 발전을 보시면은 지금 1세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1세대이고요. 이때 필요한 거는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압축기, 저장 용기, 그 다음에 충전기인데 이거는 지금 LNG 기술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요. 대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충전기에서 이렇게 그 차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적은 수의 대수만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5세대로 발전시키면은 필요한 거는 액화 수소 저장 탱크, 그다음에 극저온 펌프, 그리고 압축기, 그다음에 액체를 기체로 변환하는 변환기, 충전기 등이 필요한데요. 이거 이렇게 했었을 때는 빠른 충전 속도가 발전되지만 문제는 아직 극저온 펌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극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 2세대의 액화 충전소는 마찬가지로 액화 수소 저장 탱크와 극저온 펌프.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900바예요. 그 극저온 플러스 고압을 요구하는 극저온 펌프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국내 액화수소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인천 석유화학 공장 내에 15,000평을 가지고 있고요. 연당 3만 톤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 수소 충전소를 통해 국내 수소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액화 수소 트레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고령 LNG 터미널 중심 블루수소 플랜트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독일의 린데사와 협력하여서 기체 액화 수소 충전소를 지금 울산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 효성그룹의 효성중공업의 특징은 지금 울산 공장에서 프로필렛에 만들어지는 부생가스로 만든 수소를 필터링해서 그 수소를 액화시켜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효성 하이드로젠은 회사 이름이에요. 그냥 효성 하이드로젠이라는 회사가 린데사와 합쳐서 액화 수소 생산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방향 경산이라는 데가 울산 쪽입니다. 그래서 액화 수소 충전소를 통해서 시간당 200kg의 수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3년부터 최초 액화 수소 단지가 여기 보시면은 창원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수소 액화 기지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수소 액화 플랜트를 조성하고 있고요. CCU 기술을 적용된 블루수소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 태양광 연계, 그리고 제주 풍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수력원자력과 제휴하여 원자력 수소 생산 업무 협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밑에 보이는 그룹들이, 기업들이 다 수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그룹은 좀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요거는 이제 전북 완주에 있는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액화 수소
국가도시죠, 우리 삼척은. 그래서 강원 지역 백화 수소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우선 비전은 수소, 백화 수소 중심으로 미래 수소 경제에서의 선도적 입지 확립과 핵심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형 백화 수소 공급 기반 구축하고 생활 밀착형 수소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전략으로 생산 기반 구축, 그리고 저장 운송 기반 구축, 그리고 활용을 위해서 충전 기반 구축과 그다음에 항만 기반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 단계를 보시면은 21년에서 22년도에서는 액화 수소 기술 개발의 표준화, 그리고 20년에서 23년에는 수소 시범 도시 지역 특화 수소 시범 모델 조성, 그리고 22년에서 26년에서는 수소 클러스터 조성과 액체 수소 중심 전주기 생태계 실현, 그리고 앞으로 30년에는 수소 수입 항만 유치와 에너지 거점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입니다. 아까 암모니아를 소개했었을 때 수소 무기 물질인 수소 캐리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암모니아는 이제 단위 체적당 136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느 점이 마이너스 33도씨, 그러니까 그 액화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33도씨의 비등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거는 1910년도에 이 기술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기술 성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 공기는 71%의 질소와 그다음에 약 28% 정도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공기를 액화시켜서 질소를 얻는 데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그 LNG 기술을 활용해서도 질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 암모니아 만드는 데 드는 그 단가는 수소가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레이 암모니아, 그다음에 블루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기반은 요소, 우리 암모니아 그 수소를 지금 현재에서 수소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그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를 거의 70% 정도 만들어진 수소를 암모니아 만든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석유 전기 공정에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데 식품 공업에도 사용하는데, 이거 그냥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우리 그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건데요. 그 수소를 우리 식품 사업에 사용하는데 어디 사용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수소를 식품 사업에 활용을 해요. 우리가 먹는 거에 수소가 들어간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과자 봉지 같은 거. 그건 질소죠. 그 수소 들어가면 큰일 나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버터 대체 물질로 마가린 사용하죠. 마가린 식물성 오일이잖아요. 식물성 오일은 그 상온에서 액체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걔네가 불포화탄화수소거든요. 불포화탄화수소라는 게 뭐냐면은 이중결합이 있던 삼중결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수소를 넣으면은 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포화가 됩니다. 포화탄화수소가 돼요. 단일결합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고체화가 돼요. 마가린에 사용하는 게 수소입니다. 이게 암모니아 나와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 인산 암모늄과 같은 이제 고농축 복합 질소 비료에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암모니아 많이 활용하는데, 그리고 산업용 질산, 폭약, 합성수지, 냉매, 세균제 등의 정밀화 사업에 많이 활용됩니다. 전통적인 암모니아 생성 공정에서 여기 하버 보시법 있는데, 여기서 하버라는 사람과 일단 보슈라는 하버라는 사람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보슈라는 사람이 이거를 상업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뭔가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보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우리 드릴, 독일제 드릴. 네, 이 보슈가 보슈라는 그 전자기기 회사의 창립자의 조카입니다. 샤를 보슈라고 해서요. 네, 그 사람이고, 여기 하버는
하보라는 분도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그 1917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 하보고시법을 만들어서 아모니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류 복지에 공헌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를 또 다른 면으로 봤었을 때 이 하보라는 분이 그 1917년도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뭐 있죠? 1914년에서 1917년 세계 1차 세계대전 맞죠? 네,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기술 장교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를 했냐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부터는 우리 참호를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참호라는 게 땅을 파갖고 거기서 총을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이 잘 안 맞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빨리 적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 염소가스하고 그다음에 겨자가스 요거를 개발한 사람이 하버예요. 그래서 1917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을 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을 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면서 한 말이 과학자는 평시에는 인류에 포함되고 전시에는 국가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합리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랬대요. 네. 네, 그냥 이렇게 하보고시가 나와서 좀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이 암모니아 합성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400에서 한 500도씨의 온도와 150에서 250도의 압력 그리고 철촉매 기반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대량 생산을 통해서 화학비료 시대를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의 1에서 한 2%를 차지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모니아도 생산 방식에 따라서 그레이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냉각시켜도 질소를 얻지만 수소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그레이 수소냐, 블루 수소냐, 아니면은 그린 수소냐 그거에 맞춰서 그레이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로 나누가 되는데 우리는 청정 에너지를 가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로 활용한 수소를 활용한 그린 암모니아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수소 캐리어 역할로 중요해짐에 따라 그린 암모니아 생산의 중요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 저장 우성입니다. 암모니아의 저장은 상압 저온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3도씨 이하의 데카 암모니아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온 가압 저장이기 때문에 한 8.5에서 10바 정도로 압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를 설치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냉각 가압 저장 방식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의 약간의 압력을 통해서 데카 암모니아 저장이 가능하며 해상 운송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암모니아 저장 방식이다 해서 데카 암모니아 선이 약 한 25,000에서 3만 톤 정도를 운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소도 똑같고 암모니아도 똑같아요. 기체일 때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만 이거를 액화시켰을 때는 그만큼 이제 그 분자들의 그 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체 암모니아일 때는 뭐 단위 세족당 0.86이지만 액화 암모니아일 때는 681kg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국내 권역별 암모니아 유통 허브 구축해서 뭐 동해 권역해서 여기 삼척 그다음에 동해 강릉이 있고요. 서해안 쪽 그리고 남해안 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헤어진 게 이제 2023년도에 예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소를 암모니아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게 인도네시아하고 오만인데 인도네시아랑은 이게 뭐 단가도 안 맞고 해서 약간 결렬되고 오만도 이렇게 잘 안 돼서 이게 그래서 딜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액화 이렇게 수입하는 그 예상이 우리가 예측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측했던 시간보다는 더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아모니아 캐리어로 활용했었을 때 이거를 수소를 단순히 분방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크래킹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촉매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 우리 촉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는 400도씨에서 한 600도씨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흡열 반응이에요. 걔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저온에서 이름이 가능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암모니아에서 질소하고 수소로 바꾸면은 이제 반대로 했어요. 아까 발열 반응이고 이게 암모니아를 크래킹할 때는 흡열 반응이에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촉매 없이 암모니아를 크래킹하기 위해서는 한 800도씨에서 1000도씨, 여기 밑에 보시면은 1000도씨 돼도 한 90%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온도,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촉매를 활용하거든요. 또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촉매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루세늄 촉매인데요. 이 루세늄 촉매를 사용했었을 때는 이 반응 온도가 400도씨에서 600도씨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루세늄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옆에 보이는 모식도는 루세늄 촉매를 활용하고 또 보면 가운데 보시면은 분리막이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은 분리막으로 수소를 암모니아에서 수소 크래킹 됐을 때 수소를 빼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100% 암모니아가 수소로 가진 않거든요. 일부 이제 그 암모니아 슬립이 남아요. 그래서 그 슬립에로부터 수소를 빼내서 고순도의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분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막분리 장치에 사용하는 촉매가 팔라듐이나 혹은 탈륨, TA, 탈륨이라는 그 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 수소의 농도가 줄잖아요. 그럼 다시 또 그거를 분해하는 반응이 증가되는데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응이 이쪽으로 갔었을 때 반응의 저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이동한다라는 게 르샤틀리의 원리잖아요. 네, 르샤틀리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이 막분리 반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모니아 생산에는 루세늄 촉매가 제일 우수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루세늄이 가장 우수해요. 네, 루세늄을 썼을 때 가장 잘 되는데 문제는 루세늄은 귀금속 촉매이거든요. 그래서 귀금속 촉매는 최대한 양을 적게 써야 되죠. 그래서 분산을 시켜서 양을 줄이거나 혹은 이제 어떤 다른 촉매에 뭐 이거를 활용해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로보스카이트 촉매라는 촉매를 사용하는데 이건 ABO3라는 구조에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A, B에 어떤 금속을 넣느냐에 따라서 자성도 생기고 촉매 활성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의 루세늄을 도핑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암모니아를 크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국내 암모니아 도입 전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암모니아를 전량 수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27만 톤의 암모니아를 수입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로부터 46%, 사우디아로부터 36%, 카타르로부터 70%, 호주로부터 6%를 수입하고 있고요. 수입 시장 규모는 15억 9천만 달러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혼소 발전과 청정수소 공급을 위해서 암모니아 수입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근데 암모니아 혼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암모니아를 연소했었을 때 질소산화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다시 제거하기 촉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마 수소 엔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이제 조장한 거니까 요거는 그냥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표로 이제 앞에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수소 사회의 전략입니다. 우선 동아시아 수소 시장을 보시면은 우선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소차 및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요. 동해 삼척, 울산, 부산 중심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이고 암모니아 수입 터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추진선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소사회 추진법을 만들어서 2026년 수소 상용화를 시작하였고요. 정부가 청정수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탄 기반의 분류수소 및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또 부생수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폴리머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생수소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의 암모니아 혼소 기술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 수소 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수전의 기기 생산의 약 60%를 이미 점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점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북서부 태양광과 풍력 활용 대규모 구림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동부 산업단지 이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수소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기반의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민간 수소 투자를 위한 수익 보전 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있고, 2026년 1월 저탄소 수소 표준을 통한 정부 생산자 간 간격 차이 보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기반의 수소, 핑크 수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기가와트급 대규모 수전의 설비를 통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35년 수송용 연료의 수소 비중을 2%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기반 청정 수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줬는데 태양광을 7개의 수소 말고 또 다른 걸로 해서 옐로우 수소라고 합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원래 그냥 그린 수소 다 놓는데 더 세분화하면 그것도 옐로우 수소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태양광 발전 기반 청정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2020년 5월에는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수소 파이프라인 컨설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달루시아 그린 수소 밸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수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량 수입해서 자체 생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북아프리카, 중동으로부터 수입을 위한 H2 글로벌 경매 플랫폼을 도입하였고 2030년까지 10기가와트급 수전의 용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화력 발전소를 수소 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수소 에너지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2050년에는 5만 톤의 청정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 7대 수소허브, 그래서 여기 보시는 7가지 지역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퍼시픽 노스웨스트,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요 7가지 지역이 지금 얘기한 정부 주도 7대 지역 수소 허브입니다. 그래서 연방 지원금을 줘서 50억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OBBA법은 뭐냐면은 이게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국방력하고 재정하고 모두 통합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BB 법안에 따른 수소 생산세를 공제해준다. 그리고 2031년 청정수소 단가를 킬로그램당 1달러, 굉장히 싸졌죠. 뭐 지금 달러치만 1,500원 정도. 지금 우리가 킬로그램당 10,000원인데 굉장히 싼 가격이죠. 네. 우리는 최종 목표가 3,000원인데 거기 굉장히 싼 가격으로 생산하려고 합니다. 캐나다를 보면은 캐나다는 이제 천연가스가 굉장히 풍부해요. 네. 풍부한 천연가스 기반으로 분류수소, 그리고 여기 굉장히 폭포들 많죠, 그죠? 캐나다에. 그래서 수력 발전을 이용한 그린 수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40년에 약 370만 톤의 수소 암모니아 수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1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대규모 분류수소 생산시설 및 CCUS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수소 코드 및 표준 로드맵 제시. 이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 표준화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어떤 방안입니다. 이게.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중심의 수소 혼소 기술 개발과 그리고 그린 수소 대체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살리나 크루즈, 캄페치 지역 내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 프로젝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아시아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그린 수소 플랜트 네온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2026년에 신전 단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4기가와트급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통한 일당 65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설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코, 이거 그 국영회사죠. 석유
국경 회사에 아람코를 중심으로 블루수소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 대한민국, 일본과의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최근에 우리랑 저희랑 관계가 많이 많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2031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그린수소 및 40만 톤의 블루수소를 생산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생산, 저장, 수출 허브에 수소 오아시스 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서아시아, 동아시아도의 수소 무역 중심지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수소 생산 단가를 킬로그램당 2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연당 500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국 수소 생산 에너지입니다. 호주도 저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소 전략을 통한 2040년 연간 1210만 톤의 수소 암모니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 수출을 전략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이 주요 수입국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AREH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리뉴어블 에너지 허브라고 해서 AREH 프로젝트를 통한 26기가와트급 태양광 풍력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는 대규모 태양광 풍력 에너지원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 핵심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내수 기반 단계적 확장을 통한 그린수소 단가를 킬로그램당 1.5달러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그린수소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이집트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스웨즈 운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웨즈 운하 경제구역 중심으로 2040년까지 글로벌 수소 시장의 약 8%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연간 66.4톤의 암모니아를 수출하고 있고요. 그린 암모니아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약한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근미래 수소 사회 인프라입니다. 우선 수소 배관망 네트워크에서 현재 우리 2020년에는 한 생산 시설이 한 9개 정도, 그리고 공급 배관 한 100km 정도 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6개 생산 시설이 있고 500km의 배관 공급이 있고 2030년에는 10개고 100km, 그리고 2040년에 700km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40년에는 700km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수소 배관망 네트워크를 살펴보시면은 2040년까지 유럽 내 30개 이상의 에너지 인프라 운영사가 참여하는 유로피언 하이드로젠 백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 LNG 라인을 개조해서 2030년까지 약 3만 1,000km 초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2030년까지 신규 수소 라인을 구축해서 53,000km의 수소 배관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지금 많이 활용하는 기술이 AI 기술이죠, 그렇죠? AI 기술을 활용했었을 때 수소 사회 경제로 굉장히 빨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가 보시면은 AI 기반으로 소재를 탐색할 수 있고 신규 충매를 탐색함으로써 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 속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망 최적화 및 수요 예측, 생성망 관리,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배관망을 감시, 가상 시운전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고요. 수소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고 또 거래 비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내 전주기 분석을 통한 청정수소 인증 시스템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기술이 AI 기반 수소 에너지 시스템 기술입니다. 최신의 수소 제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우선 한국의 대표적인 수소 자동차죠. 넥소. 넥소 현재 가격이 7,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을 활용했었을 때는 한 43,000만 원, 4,300만 원이고요. 요건 이제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 탐척 교정 수소 스테이션의 비용을 보면 아직 한 보시면은 여기
9,400원, 한 10,000원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거의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카 암모니아의 가격은 2026년 4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톤당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건물용 연료전지에서 현재는 소형 가정용 연료전지의 경우 LNG와 LPG를 연료로 활용한다. 근데 이게 직접 반응을 하는 건 아니고요. LNG나 LPG 다 메탄 기반이에요. 이런 것을 개질기를 사용해서 우선 개질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만들어진 수소를 연료전지 돌리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통한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1kW급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2,200에서 2,6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건 2020년 기준입니다. 우리 근미래 사회에 어떤 예측을 보시면은 그 수소를 이용한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기차 혹은 열차 등이 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수소 기반의 저장 시설 및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돼서 우리가 수소를 활용한 사회로 간다라는 것을 예측함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